안녕하세요. 중소기업교육연구소 박신재입니다. 오늘도 이슈 브리핑에 찾아오신 우리 대표님들 그리고 전문위원님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전문가분 모셨는데요. SNK 법무사 사무소의 서영준 대표 법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오늘 우리 법무사님이 조금 딱딱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간의 거래 또는 모든 거래에는 계약서가 있는데 그 계약서를 잘못 쓰는 순간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을 사실 계약서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변호사도 생각을 하시죠. 거의 동일한 어떤 그 절차를 네. 수행하는데 차이가 좀 많이 나시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법무사님들에게 또 계약서 쓰는 거를 요청을 하시고 부탁을 하시는 게 되게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SNK 법무사 사무소만의 강점이 있는데 그걸 좀 알고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영준 법무사입니다. 저희 그 SNK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그 법인 등기를 전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민센터 가셔서 인감증명서나 이런 걸 발급하실 필요 없이 그냥 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바로 승인해 주시면 바로 등기가 될 수 있는 식으로 시간과 뭐 절차 비용들을 조금 아끼실 수 있고요. 저희 사무소는 부동산 등기도 마찬가지로 하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상속 등기도 저희가 좀 특화되어 있어서 많은 뭐 한정 승인이라든지 상속 포기, 상속 등기 이런 거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등기라고 얘기를 하셔서 네, 사실은 요즘에 많은 서류들이 전자화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왜 도움이 될까 했는데 사실은 어떤 서류를 작성하거나 할 때 오는 시간적인 부담감, 그렇죠. 또 물리적으로 어디 갔다 와야 되는 데서 네. 또 로스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해 준다면 사실은 기업 운영하는데 굉장히 좋은 점이 좀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젊으시고 그게 오히려 더 강점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거래처가 한 몇 개 정도 된다고 그때 되게 많았던 것 거래처가 같아요. 지금 한 300개 정도 되고 있고요. 네, 네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해마다 늘어나고 제가 있고요. 네네. 법인 등기만 이렇게 저희 집중적으로 한 거는 몇 년이 채 안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전자등기가 특화돼서 그런지 한 번 의뢰를 하셨던 분들이 계속 또 의뢰를 해주시고 아니면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네네. 예, 저희 그 센터에서도 많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지금 네네. 엄청 업무는 진짜 많아요. 그래도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 음, 시간 절약을 많이 해서 신속하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되게 편하시고 뭐 비용적으로 절감이 된다고 보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사업에 꼭 필요한 계약서 작성법에 대한 내용을 파트 1과 2로 아마 오늘은 파트 1만 좀 진행해 줄 텐데 네, 아마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경청하셔서 사업에 꼭 필요한 계약서 작성에 대한 노하우 오늘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업에 꼭 필요한 계약서 작성법에 대해서 배우실 건데요. 제가 이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아요. 이 계약서, 그러니까 소송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셨거나 계약서는 없었죠라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법원에서는 사실 이제 되게 유리한 쪽으로 주장을 해드려도 결국엔 계약서가 없어서 지는 경우가 왕왕이 있습니다. 이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번은 계약서 작성하시는 거를 꼭 알고 계셔서 이게 좀 습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나 이제 사업하시면서 계약서 없이 분쟁이 생겼을 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경청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계약서의 필요성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사례 같은 것도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계약서 등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계약서의 필요성. 계약서를 왜 작성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뭐 계약서를 안 쓰게 되면은 이 계약서에 우리가 이제 당사자끼리 어떠한 뭐 계약을 하잖아요. 법적으로 뭐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어떠한 계약을 체결했을 때 문제가 분쟁이 생겼거나 이게 이행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계약서를 제일 먼저 찾아보게 되죠. 뭐 이런 것처럼 법적 안전성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드리면 법적 안정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법원에 갔을 때 이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바로 이제 계약서라는 거죠. 그리고
재산권 보호잖아요. 재산권 보호가 어떤 건지 예를 들어 설명을 조금 드려보면, 저희가 물품 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물품 공급을 하고 상대방이 이제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대금을 줘야 되겠죠. 대금을 안 준다는 거죠. 차일피일 미룬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뭐 거래처 원장이라는 걸 우리가 작성해 놓잖아요. 거래처 원장을 작성하는데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판사님들도 이걸 보시면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상대방이 작성해 준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증거로서 효력은 좀 애매하다는 거죠. 이거를 받아주시기는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를 조금 보시기는 하는데, 세금계산서도 결국에는 누가 발행을 해요? 우리가 발행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해 안 했다. 이 세금계산서가 잘못된 거라는 걸 이해 안 했다. 이 정도의 문제밖에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는 물품을 공급했다, 물품 대금을 못 받았다 정도밖에는 세금계산서가 어떻게 보면은 뭐 증거로서의 효력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대부분 물품 공급 계약의 문제가 뭐냐면요, 불완전 이행 있죠. 물품을 공급했는데 애들이 다 망가져 있거나, 아니면은 원래 뭐 18일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25일이 돼도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다가 한참 후에 받아서 그게 분쟁이 됐는데 결국엔 계약서가 없어서 그 어떤 계약 관계를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런 것들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밑에도 이제 마찬가지죠. 분쟁을 예방한다는데 계약서가 무슨 뭐 계약을 위반하면 뭐 엄청난 효력을 줘가지고 분쟁을 예방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기재를 하면요. 어떤 걸 기재하면 되냐면요, 이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을 때 뭐 분쟁을 예방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되냐면, 만약에 물품 공급 계약을 뭐 작성한다고 치면 언제까지 물품을 공급해야 된다라고 기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만약에 그때까지 안 하면 손해배상에 예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손해가 뭐 예를 들어 18일까지 물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1억을 배상해라라는 그런 계약을 특약으로 체결을 한다면은, 만약에 18일날 안 들어왔다는 거, 물품이 공급 안 됐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1억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 법원에서도 그런 공급 계약을 보고 입증 증빙 자료로 되고 손해배상 예정이라는 걸 가지고 근거로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입증 책임이 가장 어렵거든요. 소송에서는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항상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계약서에는 여러 가지 내용을 써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한테 유리한 거, 상대방이 만약에 이해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구체적으로 적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뭐 물품을 언제까지 공급한다라는 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정도에 불과한 거라서 이거를 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3번으로 또 넘어가면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명확한 의무와 권리를 규정한다는 거죠. 사실 뭐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뭐 물품 공급 계약 중에서도 그냥 뭐 물건만 준다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원단이라고 치면 제 최근에 이제 의뢰인분 중에 원단 공급 계약해서 분쟁이 있었던 경우가 있는데, 원단을 공급해 주기로 해놓고 품질은 어떤지, 아니면 어디서 받아오는 건지, 뭐 내구성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특약을 명시적으로 기재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는 이게 그 기준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만한 품질이 아니기 때문에 뭐 계약을 해지한다던가 해제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서 뭐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물품은 공급했으니까 원단 줬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권리라는 거, 어떤 요구할 거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놔야 되고, 의무라는 거는 우리가 뭐 대금을 언제까지 준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을 잘 기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뢰 구축과 전문성 강화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대표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대기업 중에 계약서를 안 쓰는 대기업이 있나요? 혹시 뭐 계약을 할 때? 없죠. 이게
무조건 대기업이라 막 우리가 의수 되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랑 뭐 아까 얘기했듯이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거를 준다는 거.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건 쌍방이잖아요. 한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양쪽에 대한 권리 의무가 다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이런 걸 해주십시오. 이런 양쪽에 대한 거를 다 기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문성도 강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아니고 딱 명시적으로 이제 기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 맞물려서 이 계약서의 필요성이 그 강조가 더더욱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계약서가 없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이제 소송하시는 고객들의 대부분이 구두 합의를 하고 오세요.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물품을 공급했는데 돈을 안 줘요. 그러면서 그러면 제가 몇 번 여쭤보는 게 계약서를 보내주세요라면 계약서는 작성을 안 했죠. 이게 가장 문제되는 게 약간 건설 쪽의 대표님들이 이게 문제가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구두 계약만 하시고 예를 들어 철근 공급 계약을 해가지고 철근을 다 줬는데 계약서 없는 거예요. 근데 어찌해서 공급한 거에 대한 입증은 한다고 해도 이거를 뭐 나중에 이제 특약 같은 게 없으면은 뭐 구체적으로 뭐 언제까지 주기로 했다 이런 거를 얘기를 못 하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구두 계약이 맞나요? 근데 민법적으로 보면 구두 계약도 계약은 맞아요. 근데 입증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소송일 때. 입증을 할 때는 소송에서 어떤 입증 그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로 한 거는 사실 녹취록 정도 있으면 몰라도 말로 한 거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듣지 못하죠, 다시. 그렇기 때문에 입증 책임의 문제가 있어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거에. 그리고 어떠한 얘기를 했을 때 보통 계약을 할 때 다 끄덕끄덕 하잖아요. 어떤 얘기를 하든 뭐 그렇게 해줄게 하지만 결국엔 계약서가 없으면 왜 그렇게 안 해줘라고 하는데 네가 언제 그랬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장할 수 있는 특약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게 그거에 대한 입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법적 책임 소재의 불분명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통 예를 들어 항상 이제 예를 많이 들어 드리는 게 뭐 계약이라는 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실생활에서 예를 들어 뭐 결혼을 한다고 치자고요. 그 웨딩드레스를 제작해주는 계약을 했어요. 근데 웨딩드레스 제작해주는 계약을 하면 결혼식 전에는 완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종기가 딱 정확하게 작성돼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계약서가 없다고 치면 그 결혼식 이후에 만약에 웨딩드레스가 완성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납품을 하면 그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 같은 경우는 조건에 해당이 안 되면은 이게 어떻게 결혼식을 치를 수 없는 거잖아요. 사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딱 그때만 그 날만 필요한 거잖아요. 이러면 진짜 말 그대로 해지가 가능해서 특약을 기재하면 되는데 이런 자세한 내용을 없으면은 우리 마음대로 이제 한 며칠 지난 거, 하루 이틀 지난 것만으로도 해지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활용하려고 뭐 특약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증거 같은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손해배상 및 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손해배상 이런 거는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며칠까지 뭐 물품을 제공하지 않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러면 항상 법원에서는 뭘 입증해야 되냐면 날짜가 지나면 손해 발생은 맞잖아요. 그죠? 채무 불이행은 맞는데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입증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루 지났다고 뭐 1억이 손해가 되는지 2억이 되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 거를 우리가 입증하려면 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능하면 예정을 해두는 거예요. 대략 한 1억은 됩니다. 2억은 됩니다. 이거를 쌍방이 합의해가지고 기재를 해놓으면 우리가 입증할 필요가 없죠. 그냥 손해 발생한 것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거를 손해배상의 약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떠한 조건이 발생해서 이 계약이 유지되기 어려울 때는 이게 손해배상의 예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계약에 문제가 되면 계약서가 없어가지고 비즈니스 관계의 손실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냐면요. 약간 간접적인 손해를 말하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물품을 받은 다음에 다른 데다 납품을 해야 되는 약간 유통업이라고 치자고요. 유통업인데 그 날짜에 물품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납품해야 되는 회사한테 당연히 이제 비즈니스 관계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또 여기에 대해서 그 납품해야 되는 회사에는 또 이제 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손해배상 약정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거는 그거대로 다 줘야 되고, 그거를 또 이런 손해를 또 입증해가지고 그 원래 납품받아야 될 그 회사한테 이제 소송 가가지고 이제 또 분쟁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게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뭐 자세한 설명을 이제 뒤에서도 드리겠지만, 이 계약서를 작성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지금 물품 공급 계약서만 계속 얘기했잖아요. 계약은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법인 등기에도 사실 들어가는 계약서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사채 발행 같은 거 할 때 사채 계약서 같은 게 있겠죠. 상한전환 우선주 같은 거를 발행할 때도 그거에 대한 계약서가 있겠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주식 매수 청구권, 뭐 스톡옵션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도 계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톡옵션은 어떤 계약을 할까요? 스톡옵션은 나중에 이제 어떠한 뭐 시기가 지나거나 하면 그 주식을 그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대부분 직원이나 임원들한테 부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에 부여를 해줄 건지, 몇 주를 부여해 줄 건지, 이런 것들을 다 계약서에 작성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런 내용들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그 내용들은 또 등기사항이기도 하니까 알고 계시면 좋고요. 또 예를 들면 연대보증이나 이런 것도 그냥 말 그대로 연대보증할게요 라고 해서, 물론 구두계약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이 된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입증할 수 있게 그 보증계약이라는 게 또 별도로 있는 거고, 우리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항상 그 계약서의 숨은 의도,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되게 계약이 하다못해 이제 보험을 체결할 때도 계약서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 권리는 어떤 게 있는지, 내 의무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나중에 분쟁이 됐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표님들은 여러 가지 계약을 체결하실 때 이런 것도 살펴보고 저런 것도 살펴보셔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걸 살펴봐야 되냐? 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대한 법적 효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계약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계약서를 쓸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계약은 의사표시, 그러니까 청약을 청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자,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따라서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쓰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민법이 적용되기도 하는데, 일반인들끼리 계약을 하면 민법이 적용되겠죠, 당연히. 근데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아닌 경우는 이 상인들이 계약할 때, 회사는 뭘까요? 상인에 해당되죠. 상법이 적용되는데, 이럴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예요. 크게 얘기를 하면 시효가 좀 짧아지고요. 연 상사 이자가 6%고 민사 이자는 5%인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런 걸 좀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꼭 공증을 받으면 채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 공증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체결하잖아요. 여기에 있어서 꼭 공증을 받으면은 약간 공문서화 시키는 거죠. 이거를 공증인이 한 번 더 이렇게 체결한 게 맞습니다 라는 공증을 해주는 거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막 의미나 효력을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계약 체결한 내용들은 그대로 인정하되 이게 양 당사자가 진정한 의사로 한 게 맞습니다라는 걸 공증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용하고는 특별히 이제 다른 게 아니라는 거.
다만 이제 뭐 차용증 같은 거 썼을 때는 이런 건 있죠. 집행력 있는 공증은 있습니다. 뭐 집행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돈을 안 갚았을 때는 우리는 소송을 걸어서 판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확정 판결을 받아야 집행을 할 수 있는 건데,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으면 집행문을 공증사무실에서 받고 별도의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전부가 다 되는 건 아니고, 뭐 소비대차 계약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어음 이런 공증만 가능한 거니까 그것도 가능한지는 그때그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이제 관할합의 조항이 있어요. 관할합의 조항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휘말리면 법원까지 가야 되잖아요. 변호사님을 고용하지 않게 되면. 근데 우리 예를 들어 이제 법원이 관할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바로 옆에 있다. 회사가.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합의 관할을 기재해 놓으면 좀 소송할 때 수월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기재를 했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연대보증이라는 거예요. 연대보증.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은 법인하고 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법인하고 계약을 하는데, 법인하고 대표자는, 그러니까 법인에서 만약에 받을 돈이 있었는데 못 받으면 대표이사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주식회사라는 건 별도의 법이 정해져 있는 법인격을 부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자는 완전히 법인격이 다른, 또 다른 법에서 인정해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인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재산도 별개예요. 그래서 아무리 법인이 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다고 해도 대표자한테 못 가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법인의 재산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지만, 계약을 할 때는 대표이사가 되게 뭐 신뢰가 가고 대표이사를 믿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연대보증을 좀 서달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법인에 대해서 그 채권을 다 회수할 수 없을 때는 대표한테 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기재했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 확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뭐 어떤 계약을 체결했다가 그거에 대한 채무를 다 못 받았을 경우,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서 집행을 하잖아요. 집행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채권자예요? 뭐 안타깝게도 일반 채권자예요. 담보권이 있는 채권자의 수순위로 밀려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우선 변제권 있는 담보 채권자냐면, 예를 들어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하신 분, 그죠? 그런 분들이 이제 담보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계약을 하실 때 재산이 있는지 뭐 이런 거를 먼저 얘기를 해보셔가지고 담보권을 설정해 놓는 게 좋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미리 좀 파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했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Q&A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사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한 질문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잠깐 한번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계약서를 작성해도 계약 이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를 방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럴 때도 방지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애초에 조금 준비를 하면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 어느 정도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뭐 계약서를 아무리 작성을 잘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이제 이행을 하지 않고 만약에 폐업을 해버린다면 결국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이를 사전에 대비해야 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제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행증권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행증권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보증보험이라는 거죠. 보증보험을 활용하라는 건데, 이행증권이란 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보험회사가 원래 계약자를 대신해서 이행을 하거나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인데, 쉽게 말하면 진짜 뭐 전세 사기 요즘 많잖아요. 네. 그 다 보증, 전세 보증 막 이런 거 다 들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기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이제 조건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이제 대신 손해를 배상해주고, 대신 이제 좀 구상권이라는 게 생겨서 이제 보험회사는 그 계약자한테 책임을 묻는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에스크로 제도가 있어요. 에스크로 제도는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많이 하고 약간 티켓팅 구매할 때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이냐면 먼저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대금 있죠. 대금을 제3자한테 보내놓는 거예요. 보내놓고 물건을 다 줬을 때 이거를 확인하고 제3자가 확인한 상태에서 그걸 보내주는 거죠. 네. 중고거래에서 중고거래 많이 본것 사용하는 같아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조금 이용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안전해지지 않을까. 보통 이행증권이 보증보험하고 좀 다른가요? 지금 보증보험 비슷한 것 같은데. 보증보험을 또 의미드려요. 같은 의미라고 네, 보면 같은 될까요? 의미예요. 네. 그러면 사실 계약서 작성 이후에 대부분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네. 예를 들어 이행증권 제도를 활용한다거나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뭐 비용이 많이 들거나 절차가 복잡하면 어려울 텐데 비용은 어떤가요? 비용은 생각보다 이 사고가 날 거를 생각하면 되게 저렴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 신뢰도가 좀 높지 않은, 신용도가 좀 낮은 회사는 못 들어요. 왜냐면 그 회사 보증보험도 당연히 그런 걸 먼저 신용도를 보겠죠. 그렇죠. 뭐 이런 거네요. 근데 그런 회사는 애초에 계약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무리 이제 우리 매출 올리고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사고 날 회사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냐? 너무 낮으니까 불안하다. 그러면 담보를 제공해달라. 네. 보증보험 안 된다 하더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대표이사님 집에 있는 부동산에다가 근저당권 설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되겠죠? 네. 이거를 저희가 잘 알고 있으면 계약자, 이제 상대방한테 요구를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모르면은 맞네요. 신용도가 맞아요. 높은지 낮은지 모르고 그냥 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험할 수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면 사실 좀 믿는다는 게 그렇죠. 있는데 지금처럼 실제로 계약을 하고 이행이 안 되는 경우에 지금 두 가지 그렇죠. 또 그러한 절차로 오히려 상대방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네, 하고요.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또 다른 담보를 정할 수 있는 그러면 굉장히 안전한 거래가 되겠네요. 네. 정말 혹시 들으신 분들 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요. 보증보험은 알고 있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계약서 작성하는 왜냐하면 뭐 보험회사 계시는 분들도 뭐 여러 가지 큰 건들을 진행할 때 이런 리스크 때문에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어떤 회사 대 회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서도 이 두 가지가 쓰여질 수 있다는 거는 조금 낯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정말 사업을 할 때 중요한 계약서 작성법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 한번 들어봤는데요. 아마 들으시면서 전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또 들어보면 놓치고 있는 게 꽤 적지 않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마지막에 Q&A 시간에서도 정말 저는 이거 중요하게 여기면서 저도 혹시라도 누가 계약을 할 때 네. 미심쩍으면 한번 활용해 볼 만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너무 설명드리고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중요한 내용으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